이어서 그 부여의 고고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여의 유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여의 고고학 문화는 지난 그 6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새로운 고고학 조사에 의해서 그 획득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의 왕성, 도성이 어디냐에 대해서 그 문헌 기록이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 지적해 왔지만, 지금 현재는 부여의 도성이 진린 시의 둥투한산 유적, 난청주 유적의 성지가 있는데, 이러한 곳이 중심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지배계층의 무덤이 마월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여의 지방사회의 무덤으로는 유수의 라오선에 있는 묘지인데, 일반인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그 유물로는 토기, 벽돌, 철기, 청동 및 금동 유물, 그리고 금제은제, 구슬장신구, 칠기, 비단 그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여 고고학과 관련된 주요 유적은 아까 시투한산 문화 그 중심 분포 지역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유적은 여기 이 숭화장의 동쪽 기슭에 있는 둥투한산 유적, 난청주 성지, 그리고 이쪽에 마월산 무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진린시의 중심 지역은 이 숭화장의 이제 서안이고요. 부여의 도성과 지배계층의 묘지는 이 숭화장의 동쪽에 있습니다. 도성 관련 유적을 그 20세기 초반의 지도에 이렇게 얹어서 보면 여기 둥투한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월산이 이제 지배계층의 묘지이고, 왕성은 이 둥탄산하고 둥탄산의 산의 이 구릉의 동쪽에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이는 이게 대체로 난청즈 성지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유적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룽탄산, 또 여기 시산, 또 구이가이산, 이런 이제 유적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숭화장 동쪽에 둥투한산, 그리고 난청즈, 이렇게 남문, 북문까지 확인이 됩니다. 토성 성벽인데, 성벽이 대부분 이렇게 그 평탄하게 훼손되어서 잘 남아있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성 내부에 이렇게 높은 고지도 있고, 또 많은 유물들이 이렇게 그 출토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유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가치가 높고 형태가 완전한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강의 숭화장의 동쪽에 이런 그 구릉이 동탄산이고요. 그 둥탄산 유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석벽, 성렬도 확인이 되고, 또 집자리인데 깊이가 깊지 않지만 그래도 반지하식의 방형의 집자리이고, 입구 쪽에 문설주 같은 구멍도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화덕자리도 있지만, 한쪽에 이렇게 불을 피워서 쭉 불길이 들어가는 이러한 일종의 온돌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물이 주거지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보여서, 이제 온돌 문화의 기원과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이 둥투한산 유적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생활유적이니까 출토된 토기들은 대부분 깨졌지만 복원을 해보면 이런 항아리들이 있고요. 또 이런 두형 토기들이 있습니다. 굽접시죠. 그래서 이렇게 굽다리가 비교적
직선으로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굽다리, 그 아래 대각 부분은 이렇게 벌어지고 접시가 이제 비교적 깊은 그런 형태, 크기가 좀 작은 것들도 있고 이러한 두형 토기가 이제 부여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 문헌 기록에 보면 부여가 이제 먹고 마시는데 조두를 사용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조두 중에 이 두에 이런 토기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난성저는 그 평지성인데요. 대체로 평면 타원형의 평지성인데 그 해방 전부터 일제 강점기 로부터 또 그 해방 이후까지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후까지 이런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런 두형 토기도 있고 호형 토기도 있고 또 이런 뭐 토형도 있고 항아리 가로 손잡이에 있는 항아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마오월사는 이제 이 동토안산 난성즈의 동쪽에 이 산에 그 이름이 마오월산 모자란 뜻이죠. 모자 그 우리 머리에 쓰는 이 그 산에 그 묘지가 있고 이 묘지에서 그 상당히 높은 그 지위의 피장자가 묻혀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그 고고학 자료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가까이 본 모습이고요. 이런 이제 목곽 구조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문헌기록에는 유곽 무관 이랬지만 하여튼 이런 그 나무 통나무를 쭉 그 이렇게 짜가지고 목곽을 만든 구조도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청동 솥이죠. 동복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 주로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렇게 그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샤브샤브처럼 고기를 그 요리해서 먹는데 그 이렇게 이 고리에 그 막대를 끼워가지고 불 위에 그 올려놓고 요리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청동복입니다. 또 이런 그 칠기도 출토가 됐고요. 이런 칠기는 이제 한나라의 칠기이죠. 그래서 그 한 제국에서 만들었던 칠기가 직접 수입돼 가지고 여기 그래서 이 형태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색깔 이거는 이제 한나라 수입품입니다. 이런 금패식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동물의 모습이죠. 꼬리도 있고 저 머리를 뒤로 돌리고 있는 듯한 그런 아주 소형의 금제 패식 장신구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비단 그림도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죠. 실크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파편이어서 정확히 어떤 그 전체적인 형태인지는 그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이 비단은 틀림없이 이제 한나라에서 가져왔던 것이죠. 묘지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목걸이류, 또 은제 귀걸이죠. 귀걸이, 금제, 장신구. 그리고는 이제 금박을 이렇게 그 말아가지고 대롱으로 만든 이런 장신구들이 또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이제 모두 발굴 조사를 통해서 획득한 것이죠. 또 묘지에 이런 벽돌도 발견이 되고요. 쇠도끼도 출토되었고. 그래서 그 마월산 묘지를 1980년대, 1990년대 이렇게 중국의 그 지일린성의 고고문물연구소에서 쭉 조사를 해서 이렇게 아주 그 귀중한 자료가 그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런 단편적인 사진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 아직 그 정식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이 지금 20여 년 가깝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그 청동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삼날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막대 끝에 끼웠던 얼굴 모양 청동 있고요. 장신구였겠죠.
또 그 수레의 굴대 끝 장식입니다. 굴대 끝 장식이고 지금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무 그 축도 이렇게 오면 이 끝은 청동 그 끝 장식으로 끼우고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이 나무 형태 핀처럼 그 꽂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런 두형 토기 그리고 항아리 이런 항아리는 그 한나라의 그 제도 문화, 토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 둥근 바닥의 항아리 형태입니다. 표면에 이제 회전판이나 물레를 사용해서 그 돌렸기 때문에 이 문양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새긴 문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월사는 이제 부여의 그 지배계층, 왕실 또 그 관료들의 무덤인 것은 확실한데 이제 그 자세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아직 출간되지 않고 있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배계층은 아니지만 그 지방 사회의 집단의 묘지라고 생각되는 것이 발굴되었고 그 보고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위치는 이제 그 지금 아까 봤던 진린에서 북쪽으로 가면 유수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라오허선 노아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발굴을 해보니까 모두 이제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은 청동기 시대, 시토한산 문화 같은 청동기 시대층이고, 중층이 이제 부여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129기의 무덤이 발굴되었고, 상층은 이제 그보다 늦은 시기에 그런 그 문화층입니다. 이 129기의 무덤은 대체로 시기가 출토 유물로 봤을 때 기원 전후 시기,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뭐 이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로 1차장, 단인장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합장묘가 있고요. 그 합장 무덤에는 특이하게 일남일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또 남자 한 사람, 여자 2사람이 이렇게 묻혀있는 합장묘가 확인이 됩니다. 이 합장묘는 구덩이 하나에 일남일녀가 있기도 하고 구덩이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동혈 혹은 이혈의 합장묘가 확인이 됩니다. 출토유물 부장품으로는 이제 토기, 철기로는 무기와 농구, 또 청동기 등이 있고요. 그 가운데 아마도 이제 철검 같은 경우는 방철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계 유물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 한나라 양식의 청동 거울도 있고, 중국의 화폐죠. 한나라의 화폐, 오수전 같은 유물도 출토가 됩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마월산에도 봤습니다만 청동복, 솥이죠. 그리고 청동 또 철제 그 말가춤새, 마구, 또 동물 문양의 장식패, 또 개인용 장신구 이런 것들은 이 지역적인 특징, 부여 자체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북방계 유물이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재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묘지는 이제 정착 농경인의 집단 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여의 일반 지방민인지 아니면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집단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검 또 뭐 철모 이런 무기가 조금 많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군사적 성격이 이제 뚜렷하지요. 그 라오서는 이제 그 숭화장에 이제 그 백두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진린을 거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여기 유수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굴할 때 그 모습이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도 60년대 한 70년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발굴을 했죠. 이렇게 발굴 뚝을 남기고
5m 간격으로 혹은 10m 간격으로 구획해가지고 반격, 그리드, 방한지 형태로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평면 구조도 파악하고 층위도, 토층도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발굴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사된 무덤들의 분포도인데요. 이 하얀색 직사각형이 이제 부여 시기에 무덤들이고, 검정색 직사각형은 이제 늦은 시기, 주로 말갈 계통의 이제 무덤들입니다. 이 무덤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무덤들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해놓은 것들은 일남일녀 혹은 일남이녀의 그런 이 합장 무덤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성인의 무덤이 대부분이고 어린아이들의 무덤은 없고요. 그리고 성인들의 경우도 남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일남일녀거나 일남이녀이거나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무덤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비교적 부장품이 풍부한 유물 하나인데요. 56호 묘이죠. 인골은 잘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 이제 철제, 금속재 유물들 아주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철모, 철검, 또 도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말갑옷이 아니라 철제 갑옷이 있습니다. 철제 갑옷. 그리고 청동, 솥, 동복이 있고요. 그 밖에 무기들, 여기 화살촉도 보이고, 다양한 유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는 여기 금제 이식, 7번, 8번처럼 금제 이식이 있어서 머리가 이제 이쪽에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 금동 동물 문양 장식패, 이런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또 갑옷과 함께 마구, 제갈도 같이 출토가 됩니다. 32번, 여기 청동 솥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 솥은 동복 중에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대각이 있는, 창이 뚫려 있는 대각이 있는 것이고요. 마월산에서는 이 대각이 없는 거였죠. 대각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손잡이도 이렇게 방형인데 매산자처럼 위에 장식이 있는 이런 형태의 청동솥 동복이고, 이러한 동복은 이제 주로 유목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흉노라든지 선비라든지 이러한 집단의 무덤에서도 유적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해에 대성동에서도 이런 동복이 시기가 늦긴 하지만 출토돼서 소위 부여의 남하설, 부여사회가 남하에서 김해까지 왔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로도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무덤인데, 왼쪽이 이제 남자, 오른쪽이 여자의 무덤이고요. 이 구조를 보면 서로 다른 구덩이에 이제 각각 묻혀 있지만 아마 이제 여자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 먼저 죽어서 그렇겠죠. 그 이후에 이제 남자 무덤이 만들어진 것을 이 층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무덤의 부장 유물을 보면 물론 이제 두개골도 남성, 여성 이렇게 판정이 가능하고, 남성 무덤에서는 이런 칼, 도자,
등의 그 남성의 전형적인 유물이 출토되고, 여성의 무덤에서는 이 오른쪽 왼쪽에 팔찌와 팔뚝 장신구이 출토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성 무덤. 그래서 일남일녀, 아마도 이제 부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인 남녀의 무덤이죠. 역시 이 무덤도 그 성인 남녀가 각각 묻혀 있는데, 하나의 구덩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매장 그 무덤 조성한 시점이 한 시점인 거죠. 아까 앞에 거는 이제 그 여자가 먼저 죽고 나중에 남자 무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같은 시점에 이쪽에 이제 여성, 그리고 이쪽에 남성, 그런데 여기도 창끝, 동복, 그 솥이죠. 대각이 없는 동복, 그 다음에 동검, 그리고 그 말의 제갈이라든지 갑옷편, 여기는 이제 투구의 철제 파편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갈 보이죠? 제갈도 있고, 또 말머리 장식, 이러한 것들이 출토돼서 역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은 남성, 오른쪽에 있는 건 여성, 일남일녀, 아마도 부부의 그런 그 무덤이 하나의 구덩이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구덩이 안에 세 사람이 묻혀 있는데 각각 그 목관을 따로 썼고, 그 내용을 보면 가운데 남자, 그리고 양쪽에 여성의 그 시신과 부장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도 창끝, 그 다음에 철검, 그 밖에 무기류, 또 여러 이 말제갈이라든지 제갈 멈추개, 이런 유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여성의 그 대표적인 팔뚝 장신구, 이런 게 보이고, 또 여기도 이제 여러 장신구, 여기는 일부 이제 마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마구와 말 갖춤새와 관련된 유물도 출토되고 있고, 큰 무기는 없지만 이제 손칼, 이런 게 이제 출토되고 있죠. 조금 전은 이제 하나의 구덩이 안에 세 사람이 이렇게 그 각각 목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무덤은 이제 서로 다른 구덩이에, 그래서 순서상으로 제일 오른쪽의 무덤, 여성의 무덤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무덤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의 여성의 무덤이 추가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남성은 이렇게 무기류, 창끝, 칼, 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부장되고 있고요. 여기 제갈도 있습니다. 말 제갈도 있고. 이쪽은 여성이고, 팔뚝 장신구를 비롯해서 여러 유물들이 있고, 이쪽은 이제 부장품이 훨씬 적지만 어떤 그 여성의 무덤으로 생각되는데, 뭐 그 청동 팔찌라든지 그 만호 구슬,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산 무덤에서는 이제 그 여기에 아주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그 아주 현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장품의 종류나 수량을 보면 이제 풍부한 무덤도 있고, 조금 그 열악한 그런 몇 점에 불과한 그런 무덤도 있고, 각각 무덤을 썼는데 주로 성인들이고, 또 일부 성인의 경우는 일남일녀 혹은 일남이녀의 이렇게 조합을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그 중요한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출토된 유물, 여기 위에 이제 호영톡이죠. 항아리, 아까 마월산, 또 동투안산 이런 데서 봤던 그런 호영톡이와 유사하고, 관형톡이, 단지톡이, 또 두형톡이 또 있고, 그 밖에 배라든지 완이라든지 중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소형의 토기들이 이렇게 출토되어서, 이러한 토기를 보면 역시 부여의 뭐 지방사회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선 묘지를 이제 처음 발굴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발굴 보고서를 쓴 조사자들은 이거를 선비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선비. 아까 동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방적인 요소, 조금 이따 유물들 더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선비의 무덤이라고 했지만, 이제, 부여의 지방사의 무덤이라고 대부분 이제 의견들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시기에 선비의 무덤하고 구조와 또 부장품의 성격, 그리고 이 라오선 묘지의 구조와 부장품 물질문화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부여이다, 선비라기보다는 부여의 묘지이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덤에 출토된 철검하고 그다음에 철도는 우리 환수도라고 하는 고리자루 칼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출토되고 있는데, 일부 이 철검들은 자루가 청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자루 부분은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만들고, 이 날 부분은 철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 자루를 씌웠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철을 이제 나무로 감쌌던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무기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철검, 철도가 있고, 또 철모들이 있습니다. 철모는 여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왼쪽에 이렇게 대체로 렌즈형 단면의 날을 가진 것, 또 마름모형의 단면의 날을 가진 것들을 이제 창대에 꽂아가지고 쓴 거죠. 여기 이제 살촉들, 철제 살촉들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이 출토된 철기 중에는 무기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농공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도끼류, 이거는 무기일 수도 있고 이제 굴지구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도끼류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쟁기날 같은 것이고, 낫이죠, 낫. 그다음에 또 숫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숫돌. 그리고 무기와 함께 이제 말가춤새, 제갈과 제갈 멈추개들이 또 많이 출토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거는 입에 물리는 제갈, 그리고 이제 제갈의 고삐를 연결하는 그런 인수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제갈은 2절씩 두 마디 형태의 제갈이 있고, 제갈 멈추개 이렇게 S자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삐를 연결하는 이 고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출토되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장신구들이 출토되었는데, 금제, 은제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금제는 이렇게 금판하고 금실을 꼬아가지고 만든 이런 유물들이 쭉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금세공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기원 전후 시기니까 또 비교적 이른 시기이고, 이런 손가락 장식, 또 귀마개, 이런 유물들도 같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찌류가 있고요. 이런 팔찌류가 있고, 또 이 무덤에서 아주 독특하게 보이는 게 이렇게 긴 사다리꼴에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지금 왼쪽에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단위져 있죠. 단위져 있는데, 이게 이제 출토된 위치가 이 팔뚝 부분입니다. 여성의 팔뚝 부분이어서 팔뚝 장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동물 문양을 가지고 있는 장식패, 패식이 출토되는데요. 이 패식은
아주 특이한 것이 청동 표면에 이제 금박을 입힌 금동 제품도 있고 그 표면의 문양들을 보면 대체로 날개가 달린 말입니다. 그래서 말 형태, 그래서 신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천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날개 있는 말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문양이 있는 그 동물 문양의 패식, 장식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그 의복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을 이용해서 그 매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끼우거나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05호묘에서 출토된 것인데 역시 이제 이렇게 청동에 이제 도금을 한 거죠. 날개가 있고 꼬리도 이렇게 화염처럼 불꽃처럼 이렇게 장식 요소가 강하고 여기 이제 구멍이 여기 좌우에 뚫려 있고 뭐 이래서 어디에 그 장착해가지고 착장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의복에 이렇게 꿰매 넣어서 매달았던 그런 형태의 장식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그 띠고리들도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띠고리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장식패는 그 동물 문양 이런 특징 형태가 그 유목민족 북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그 허리띠 고리는 그 중국의 이제 중국 문화 연진 한해 특히 한나라의 허리띠 고리와 유사하죠. 여기 허리띠의 한쪽 그 끝을 그 단추에 매달고 그래서 허리띠가 쭉 돌아와서 이 머리 굽어 있는 꺾여 있는 이 머리에 묶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대구 띠고리입니다. 심지어 여기 그 명문도 있죠. 대길, 석대길 이렇게 명문이 쓰여져 있는 중국 한자가 쓰여져 있는 그런 띠고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명문이 있는 거는 이제 채집품입니다. 채집품이라는 건 이제 그 이전에 그 무덤이 아마 교란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습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한나라 양식의 청동 거울이 쭉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기원전후 시기의 거울, 특히 이런 거는 이제 반격 규구경이라고 해서 그 동물 문양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 형태가 이 T자형, L자형, V자형 이렇게 그 예전에 그 곡척처럼 그 규구라고 하는 자죠. 그 문양이 있는 그런 반격 규구경. 이런 것이 이제 기원전후 시기 것이고, 이건 이제 채집품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꼭지가 4개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양이 4군데 있는 그 약간 그 뱀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사유 사범문경이 있고, 이쪽에 이제 작은 꼭지가 4개가 있고, 그 사이에 새처럼 보이는 그 동물이 8마리가 있는 팔조문경 있고, 여기는 이제 작은 꼭지가 7개가 있고 그 사이에 동물들이 있는 그런 거울. 그래서 그 한나라의 거울은 이 중앙에 꼭지 류가 하나 있는 단류 원경이죠. 그래서 여기 단면도 잘 보이지만 단류 원경에 그 동경이 있어서 역시 이제 부여의 지방 사회이긴 하지만 그 한과의 뭐 중앙을 통하건 안 통하건 간에 아주 밀접한 교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토된 동복 하나는 그 이렇게 대각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 방형의 손잡이가 있고 하나는 이제 대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 동복 청동 솥은 뭐 흉노족, 선비족 이런 그 물질 문화에서 아주 자주 발견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67호묘에서 이렇게 그 철제 갑옷 파편이 쭉
출토되는 것이 도면으로 보여졌는데 이제 그 직접 보고는 못했고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런 그 기술 지원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복제품인데 그 뭐 흔히 개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찰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그래서 갑옷과 이제 투구 이렇게 그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부여가 어떻게 국가로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조금 약식으로 도면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 개략 설명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그 전국시대 연나라가 연산 또 만리장성 뭐 이런 그 연장성을 넘어서서 그 동북지방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연장 진계의 역할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철제 농기구 철기와 함께 농기구 도입됐고 그 농업 생산력도 향상이 되고 또 직접 그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의 교역 활동도 이루어지고 잉여 생산도 이루어지고 또 지배 계층이 그에 근거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린 중부 지역에서 이렇게 세력이 성장하면서 지방 내 이제 지배자들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배 계층이 출현하고 영역 내 지배력이 확장되고 또 주변과의 다툼도 있고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일정한 영역, 진린 중부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성장하고 또 그 주변 지역은 방어도 하고 이러면서 부여가 이제 국가로서 그 고도로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중앙 집권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이제 그 한의 9년 지배 체제 바깥에 있었죠. 그래서 그 한나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위나라, 위초고의 위나라 시기에도 이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고구려하고 또 선비하고 이렇게 갈등하게 됩니다. 특히 그 모용선비, 그 선비족 중에 모용선비가 그 랴오닝 조양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키우면서 거기 이제 전현, 후현, 북현이라고 하는 왕조를 차례로 만드는데 이 모용선비하고의 또 그 다툼도 있고 결국 부여가 그 모용선비, 고구려와의 이제 경쟁 속에서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부여는 이제 그 중국 그 한위 그 이후에 진나라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중국 문물 직접 수입하고 아까 명문 위서 그 오한선비 동의전에도 있지만 부여하고 한 왕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 이전에 이제 한나라 시대에도 이렇게 부여가 직접 루오양 그 동안 시기에 수도 루오양까지 사신을 보낸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옥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의인데 그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금실로 그 옥조각을 꿰서 만든 금루옥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의 그 예를 들면 한무제의 그 이복 형제 중에 유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무덤에서도 이렇게 금실로 옥조각을 꿰어서 만든 그런 수의가 실제로 발견됐는데 아마 이 옥갑이라는 것이 부여 왕이 사용한 옥갑이라는 것이 금루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여와 고구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동명의 건국설화 잠깐 살펴봤는데 그 동명의 건국설화하고 주몽의 건국설화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왕에 이미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배계층에서 그 출자가 다른, 출신이 약간 다른 그런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그 도망을 가는데 뭐 동물이나 이런 그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건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몽의 건국설화는 그 보면은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죠. 그러면 부여하고 고구려는 특히 고구려는 이제 건국할 때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밀접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질 문화에서 부여하고 초기 고구려 간에 유사한 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이제 대표적인 묘제가 적석청이죠. 적석청이 이제 그 늦은 시기까지 봉토 석실분 출현하기 전까지는 주요 묘제인데 그런 적석청 그 부여 지역에서는 그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초기 고구려부터 지배계층 또 일반인들의 묘제였던 적석청은 오히려 그 고구려의 북쪽인 부여보다는 고구려의 이제 서남쪽 그 요동반도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도 그렇고 청동기 시대도 그렇고 또 다른 물질 문화 토기라든지 이런 데서도 부여와 고구려가 이렇게 밀접함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주몽이 이제 부여에서 출자했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부여와 고구려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를 많이 했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고 그래서 부여가 약화되는데 이제 고구려가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부여와 백제와도 이제 관계가 있고 특히 그 백제가 한성 웅진을 거쳐서 사비로 전도하면서 국호를 뭐 남부여로 바꿨다 이런 기록도 중국도 우리나라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백제는 이제 온조건국설화인데 이 온조건국설화도 그 구조적으로 보면 동명설화, 주몽설화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역시 그 이미 그 성립되어 있는 그런 지배 구조, 왕족 내에서 그 뭔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백제는 이제 그 석천동 뭐 이런 데 보면 그 온조는 고구려에서 출자했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 묘제, 지금 얘기하는 적석청 이런 것이 이제 초기 백제 한성기에 있어서 또 그 여기는 이제 고고학적인 그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여 남아설은 이제 부여가 그 멸망한 시점에 또 그 부여가 이제 선비 그리고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세력이 아주 약화된 이제 3세기 말 뭐 300년 전후한 시점에 그 한반도 남부로 이동했다 부여의 지배계층이 또 이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부여 고고학의 과제와 전망 그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역시 이제 부여의 그 시간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부터 부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시토한산 문화, 청동기 시대 문화, 또 그 전환기의 파오츠옌 문화 이런 거 살펴봤는데, 과연 부여가 이제 그 국가로서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춘 것이 언제쯤일까? 이런 시작하는 시점과 부여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제 부여가 고구려 공격도 받고 모용선비 공격을 받아가지고 동쪽으로 도망가서 동부여가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여, 북부여 또 백제 같은 경우는 남부여 이런 기록이 있어서 부여의 그 종결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고고학에서 보면 부여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동명왕 건국 신화가 있죠. 그래서
그 동명왕의 건국 신화를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그 많은 일부 연구자들이 이 부여의 북쪽에 있는 이른바 뭐 탕리국 혹은 생리국을 고고학적으로 찾아요. 동명설화를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당연히 이제 북쪽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그럼 북쪽에 청동기 시대 뭐 기원전 5세기, 4세기, 3세기 거기에 고고학 문화가 있습니다. 바이진바오 문화라고 하는. 그러면 그게 이제 생리국 혹은 탕리국의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 관건은 과연 이게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바이젠바우 문화하고 예를 들면 초기 부여 문화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물질 문화가 다릅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숭런 평원에 있는 거기에 그 지역의 그 물질 문화가 이 시투안산 문화처럼 그 진린 중부 지역의 문화보다 더 발전했다, 선진적이다, 혹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여가 이렇게 국가에서 출현하는데 영향을 준 거는 이제 그 철기 문화, 옛날의 철기 문화, 또 새로운 뭐 목관묘, 또 새로운 제도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그 중요하게 발견이 됩니다. 부여가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한 동력이 뭐냐? 아까 잠깐 그 모델 보여드렸지만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찌됐건 부여가 이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국가로 발전한 동력이 무엇인가? 이제 농경, 뭐 교역, 또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고고학적으로 이제 부여의 강역, 즉 공간적인 범위를 어떻게 이제 설정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부여의 그 영역을 정하려면 주변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또 정해야 되겠죠. 그게 같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나라 그 현토 군을 비롯해서 위, 진, 북위, 또 이제 고구려 선비, 특히 모용선비, 뭐 음루, 물길, 이러한 집단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공간적인 범위를 이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그 랴오닝의 베이피아어에 가면 라마둥이라는 곳에서 묘지가 많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 지역은 그 모용선비 전현후연 북연의 그런 그 유적과 묘지가 주로 발견되는 지역인데 이 라마둥 묘지를 부여 이주민의 묘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적인 범위가 이 랴오닝 서부 베이피아오 지역까지 이제 가는 거죠. 부여의 문화유산 연구하는데 역시 고고학 자료가 새로 증가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마올산 묘지처럼 이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올산 유적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발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20년대, 30년대에 이러한 금동의 얼굴 모양 장식이 한 10여 점 출토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동품 시장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이 2점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길림성 박물관에서도 구입을 했고, 류순, 여순 박물관에서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박물관에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금동 얼굴 모양 장식이 길이가 한 27cm니까 실물 크기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마올산 유적에서 출토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죽은 사람의 얼굴을 담는 그런 면구, 장례용 탈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역시 그 마홀산 유적 묘지가 당시 그 왕족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묘지로서 굉장히 중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죠. 우리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부여의 경우에 부여를 이게 그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고고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제 그 2000년 전후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원한 공정 프로젝트죠.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 중국 동북지방의 그 모든 그 문화유산은 이제 중국 역사와 중국 고고학의 구성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도 물론 그 중국 고고학, 중국 역사이고, 뭐 발해, 또 지금 부여 역시 다 중국사, 중국 고고학 일부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구려부터 지금 부여를 포함해서 발해 이런 문화유산이 현실적으로는 중국 경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뺏어오거나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중국 경내에 있는데 중국 자체에서 스스로 포기를 한다든지 이건 우리 것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는 거죠. 그런 이제 현실적인 제약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고구려 발해 제일 관건이 되는 그걸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의 문화유산 역사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 책은 Ancient State of Buyo in Northeast Asia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죠. 마크 바잉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2016년에 하버드 대학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여, 고구려, 발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역사 고고학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아까 부여의 한자가 우리 역사서 제방변이 있고 중국 역사 제방변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자도 다르지만 그럼 부여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한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부여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읽느냐? 후위라고 읽어요. 그걸 영어로 쓰면 FUYU예요. 자, 고구려. 우리가 한자로는 중국, 일본, 한국 다 고구려 같은 한자를 써요. 우리는 고구려라고 읽습니다. 중국은 가오굴리라고 읽어요. GAOGULI.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르느냐, 특히 영어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바로 역사적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 마크 바잉턴이라는 사람은 부여라고 썼어요. 부여. 후위라고 하는 중국 발음을 쓰지 않고 우리 발음 부여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지만 말하자면 부여의 지금 고대 부여 왕국을 한국적인 역사적 정체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의 경우도 이런 영어권에서는 다 고구려라고 씁니다. 가오굴리라고 쓰지 않아요. 발해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발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보하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것이냐, 특히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그 아쉬운 게 우리 이제 한글 발음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게 또 관건이에요. 우리는 부여를 PUYO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쓰세요? BUYEO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세부적인 차이이긴 하지만 그 문제예요.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한글 발음을 남한이 영어로 표기하는 방식, 북한이 영어로 표기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그 서구권에서 우리 한글을 영어로 로마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로마자와 표기하는 방식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또 조금 장애로 남아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